제 이름은 박순자. 이제 70하고도 4살을 더 먹은 할머니입니다. 젊어서는 읍내에서도 제법 손맛 좋다고 소문났던 칼국수 가게를 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육수 내고 반죽 치대는 고된 일이었지만 그거라도 안 하면 일찍 세상 등진 남편 대신 홀로 아들놈 하나 건사할 길이 막막했으니까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자식, 민수 하나만 바라보고 정말이지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 힘들었던 가게도 접고 물 맑고 공기 좋은 작은 시골 마을에 들어와 산지 10년이 넘었네요. 마당에는 철마다 꽃이 피고 손바닥만 한 텃밭에는 상추며 고추며 풋것들이 자라줍니다. 통장에는 칼국수 가게 하며 허리띠 졸라매 모은 3천만 원이 전부인데 시골 살림에 돈 들어갈 일이 크게 있나요? 아껴 쓰고 검소하게 살면 이만하면 노후 자금으로도 부족하지 않다고, 안이 넘친다고 생각하며 지냈어요. 자식한테 손 벌릴 일 없이 내 앞가림하고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 한번 쓸고 텃밭에 물 주고 나면 동네 할머니들이랑 경로당에 모여서 시시콜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그림 맞추기나 화투로 소일하는 게 제 소소한 낙이었죠. 민수는 명절이나 제 생일에도 전화 한 통 없는 날이 허다했지만 바쁘려니 먹고 살기 힘들려니 하며 애써 서운한 마음을 눌렀습니다. 그래도 가끔 손주 녀석 사진이라도 보내주면 그걸로 또 한동안은 마음이 푸근해지곤 했어요. 그렇게 잔잔하고 평화로운 나날들이 당연한 것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마루에 앉아 꾸벅꾸벅 졸다가 요란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화들짝 놀라 깼습니다. 받아보니 아들 민수였어요. 어머니, 나 민수. 평소에는 제 안부 한번 살갑게 묻는 법이 없는 녀석인데 웬일인지 목소리가 잔뜩 날이 서 있고 다급했습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죠. 오냐, 민수야. 시장하다 어쩐 일로 전화를 다 했냐? 제 말은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이 녀석은 제 할 말만 쏘아붙이더군요. 아, 됐고. 지금 나 바쁘니까 용건만 간단히 할게요. 돈 좀 필요해서요. 정말이지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다 큰 자식이 그것도 사업한다며 큰 소리 뻥뻥 치던 놈이 애미한테 전화해서는 다짜고짜 돈 내놓으라는 투라니요. 무슨 돈? 또 사업에 뭐 문제라도 생겼냐? 너 지난번에도 어렵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기나 해? 제 걱정스러운 물음에 민수는 한숨을 푹 내쉬며 귀찮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아, 어머니는 맨날 똑같은 소리. 걱정은 무슨 걱정이에요? 이번 거는 진짜 대박 사업이라니까요. 이것만 성공하면 저도 이제 큰 소리 치면서 살 수 있다고요.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이나 조심스러움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성공에 대한 확신과 그것을 위해 제가 당연히 도와야 한다는 듯한 뻔뻔함만이 가득했죠. 잠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전화기 너머에서 잔뜩 짜증이 섞인 민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돈 되냐고요? 안 되냐고요? 지금 시간 없는데. 정말이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그러냐? 제가 마지못해 묻자 녀석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3천. 딱 3천만 원이면 돼요. 어머니 그 정도는 있으시잖아요. 어차피 지금 시골에서 그거 다 쓰지도 않으실 텐데.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모은 돈, 제 노후 자금 전부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깟 돈 취급하는 아들의 태도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어요. 민수야, 그 돈이 어떤 돈인지 너도 잘 알지 않냐?
내가 평생 국수 팔아모은 내 전 재산이다. 그거 없으면 나는 이제.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수가 말을 잘랐습니다. 아, 알았어요. 알았어. 그렇게 구구절절 설명 안 해도 다 안다니까요. 그래서 못 해주시겠다? 아들 사업 망하라고 그냥 보고만 계시겠다. 이거예요? 협박이나 다름없는 말투였습니다. 그때 전화기 너머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민수 씨 이번 사업 정말 잘 될 거예요. 저희도 이거 하나만 보고 지금 얼마나 고생하는데요. 어머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희도 이제 발 뻗고 살 수 있어요. 아들 앞길 막으시는 건 아니죠? 며느리라는 아이 역시 조금도 미안한 기색 없이 오히려 저를 책망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마치 제가 돈을 안 내놓으면 아들 인생을 망치는 매정한 시험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제 평생 모은 3천만 원. 그 돈이 사라지면 제 노후는 어찌 될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매몰차게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할 용기가 차마 나지 않았어요. 하나뿐인 아들이고 어쩌면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만약 이번 일마저 잘못되면 민수가 나쁜 마음이라도 먹을까봐 두렵기도 했고요. 정말 금방 갚을 수 있는 거냐? 이번에도 또 흐지부지 되면 나는 정말 길바닥에 나앉아야 한다. 제 목소리는 물기 없이 바싹 마른 나뭇잎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민수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목소리 톤을 한껏 높이며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럼요. 걱정 붙들어 매시라니까. 이 일만 잘 풀리면 제가 2배, 아니 3배로 쳐서 갚는다니까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구세요? 어머니답지 않게. 그 말에는 진심 어린 감사나 약속의 무게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그리고 제 돈을 받아내기 위한 가벼운 말장난처럼 들릴 뿐이었죠. 그럼 알겠다. 내일 아침에 바로 붙여주마. 결국 저는 그 뻔뻔한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말았습니다. 제 평생의 후회가 될 결정이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이나 저는 멍하니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휑하니 불어와 제 마른 가슴을 더욱 시리게 하는 것만 같았답니다. 내일이면 제 통장은 텅 비게 될 것이고 그 돈은 아들의 손으로 넘어갈 터였죠. 부디 이번만은 제발 하는 헛된 기대를 품으면서요. 그 기대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도 동이 트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곱씹어봐도 제 평생을 모은 돈을, 그것도 전 재산을 아들놈에게 덜컥 내주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그러겠노라고 약속의 말을 뱉어버린 후였고 자식의 다급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평소보다 천근만근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읍내 농협으로 향했습니다. 객장에 들어서니 아침 이른 시간임에도 사람들이 제법 많더군요. 한참을 기다려 제 차례가 되었고 창구에 앉은 은행 아가씨에게 떨리는 손으로 통장과 도장을 건넸습니다. 제 통장에서 3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그것도 전액을 인출하여 송금하겠다는 요청에 그 젊은 아가씨는 몇 번이고 제 얼굴과 통장을 번갈아 쳐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머님, 이 돈 전부 아드님께 보내시는 거 맞으세요? 금액이 워낙 커서요. 요즘은 자식들 사칭해서 돈 요구하는 사기꾼들도 많다고 하니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그 아가씨의 걱정 어린 말투는 고마웠으나 이미 마음을 정한 터라. 그리고 혹여나 옆 사람이 들을까 싶어 저는 손사래를 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우리 아들 사업하는데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보내는 돈이니 염려 말고 어서 처리나 좀 해주세요. 제 확고한 태도에 창구 아가씨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덧붙이지 못하고 마지못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앞에 작은 화면에 찍힌 숫자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제 평생의 피와 땀이 담긴 3천만 원은 그렇게 아들놈의 계좌로 흔적도 없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거래 완료 메시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아찔한 현기증과 함께 깊은 한숨이 터져 나왔지만 애써 태어난 척 창구를 물러섰습니다. 농협 문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릴 뻔했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수에게 전화하니 녀석은 전화를 받자마자 건조한 목소리로 아, 돈 들어온 거 방금 확인했어요. 그럼 됐죠? 저 지금 정신없으니까 이만 끊습니다. 하더니 제 대답은 들을 겨를도 없이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고맙다는 인사치레 한마디, 어미의 노후 자금을 몽땅 가져가는 것에 대한 미안한 기색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 싸늘함에 가슴 한구석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잘 되기만 한다면 사업에 성공해서 2배, 3배로 갚겠다는 그 말만 지켜준다면 괜찮을 거라고, 이 정도 섭섭함쯤은 참아낼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억지로 위로하며 불안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그 위로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돈을 붙여주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민수에게서는 단 한 통의 전화는커녕 흔한 문자 메시지 하나 오지 않았어요. 사업이 바빠 정신이 없겠거니 좋은 소식이 있을 때 한꺼번에 알려주려고 그러는 것이겠거니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지만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초조함과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미에게 어찌 이리 무심할 수 있는지 야속한 마음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더는 참지 못하고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신호음은 한참 동안 이어졌고 거의 끊어지려 할 때쯤에야 마지못해 전화를 받는 듯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낮고 짜증이 잔뜩 묻어나는 목소리였어요. 아, 어머니 또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제가 알아서 다 잘하고 있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야 알아들으세요. 지금 한창 바빠 죽겠는데 자꾸 이렇게 일일이 전화하시면 제가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좀 참고 기다리시면 안 돼요? 마치 제가 철없는 아이라도 되는 양, 혹은 귀찮은 빚쟁이라도 되는 양 몰아세우는 그 냉랭한 말투에 순간적으로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아니, 민수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별다른 어려움은 없는지 궁금해서 그런다. 어미 된 도리로 걱정하는 거지 다른 뜻은 없다.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기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아, 됐어요. 다 잘 돼가고 있으니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은 붙들어 매시고 다시는 회사 일 바쁠 시간에는 전화하지 마세요. 제가 조만간 알아서 다 정리하고 연락드릴 테니까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하고는 마치 명령이라도 하듯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기를 붙잡고 있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 지금 얼마나 정신이 없으면 저럴까. 내가 조금만 더 참자 하는 어리석은 자기 합리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2달째가 되던 어느 날 저는 도저히 이 불안감을 견딜 수가 없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민수가 아니라 며느리인 혜진이가 전화를 받더군요.
그 아이의 목소리 역시 민수 못지않게 차갑고 신경질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지금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거 모르세요?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민수 씨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자꾸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시면 저희가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돈이라도 빨리 벌어서 어머님 돈 해결해 드리려면 저희도 시간이 필요하고 집중해서 일해야 한다고요. 어머님 자꾸 이렇게 저희 발목 잡으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제발 좀 저희 사정도 생각해 주세요. 며느리는 한술 더 떠서 아예 제가 자신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방해꾼이라도 되는 것처럼 원망 섞인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 앙칼지고 날카로운 목소리에 저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알았다는 힘없는 대답과 함께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민수가 어렸을 적 열이 펄펄 끓어 숨도 제대로 못 쉬던 그 아이를 업고 밤새도록 병원을 찾아 헤맸던 기억, 대학교 등록금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던 저를 보며 말없이 눈물만 글썽이던 그 아이의 얼굴, 그리고 어머니, 제가 꼭 성공해서 호강시켜 드릴게요. 라며 제 손을 잡던 그 따뜻했던 온기까지. 그 모든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짓눌렀습니다. 2배, 3배로 갚겠다던 그 호언장담, 걱정 붙들어 매실하던 그 당당함. 그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처럼 허망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당 한구석의 작은 텃밭에 심어놓은 고추며 상추들도 어쩐지 생기가 없어 보였고 매일같이 들리던 경로당 할머니들의 유쾌한 웃음소리마저도 이제는 제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부터 불길하고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제 온몸을 잠식해 들어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3달이라는 시간이 덧없이 흘러갔지만 아들 내외에게서는 여전히 그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 인내심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불안감은 공포감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더 이상 이렇게 앉아서 속수무책으로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 저는 결국 큰 결심을 하고 말았습니다. 민수가 살고 있는 그 도시로 직접 찾아가서 모든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요. 새벽 첫 차에 몸을 싣고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는 제 나이에는 꽤나 고되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낯선 도시에 내려서도 한참을 헤맨 끝에야 겨우 민수놈이 살던 아파트 단지를 찾아낼 수 있었어요. 혹시나 정말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것은 아닐까, 아니면 사업이 예상치 못하게 잘 풀려서 정신없이 바쁜 것은 아닐까 만감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경으로 아파트 현관문을 지나 녀석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누르고 기다려도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어요. 혹시나 싶어 귀를 대어보았지만 묵직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때 옆집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문이 빼꼼 열리고 젊은 여자가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누구세요? 아침부터 남의 집 문 앞에서 뭘 그렇게 두드리고 계세요? 그 여자의 퉁명스러운 말투에 저는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저 혹시 이 집에 사는 김민수 씨라고 아시는지요? 제가 그 사람 어미 되는 사람인데 아무리 연락을 해도 닿지가 않아서요. 제 말을 들은 그 젊은 여자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김민수요? 그런 사람 여기 안 살아요. 그 사람들 이사 간 지 벌써 2달도 훨씬 넘었거든요. 그것도 밤에 몰래 짐 싸서 도망치듯이 나갔어요. 집안도 아주 난장판으로 해놓고 가서 저희가 그거 치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월세도 몇 달치나 밀렸다고 집주인 할아버지가 길길이 날뛰던데
하여튼 요즘 사람들 정말 양심도 없어요. 근데 할머니는 그 집이랑 무슨 관계인데 아침부터 와서 사람 귀찮게 하세요? 그 여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차갑게 가슴을 헤집는 듯해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야반도 주라니 월세도 못 내고 짐도 다 버려둔 채 도망을 쳤다니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했고 온 세상이 발밑으로 꺼져내리는 듯한 극심한 절망감이 제 온몸을 강타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맥없이 주저앉을 뻔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겨우 버텨냈습니다. 제 평생을 바쳐 피땀 흘려 모은 돈, 제 노후를 기댈 유일한 희망이었던 그 3천만 원을 제가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놈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이 참혹하고도 냉정한 현실을 이제는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차마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그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이름 모를 풍경들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지만 그 누구도 제 슬픔을 알아주지 않았고 그저 제 시간만이 그 끔찍했던 순간에 영원히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아들놈에게 전 재산을 속절없이 떼이고 나니 당장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것조차 끔찍한 고역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의 잔고는 이미 오래전에 바닥을 드러냈고 호주머니에 남아있던 몇 푼 안 되는 쌈짓돈마저도 야속하게 사라져버렸으니까요. 젊었을 적에야 몸이라도 튼튼했으니 어디 가서 막노동이라도 하며 품삯이라도 벌었겠지만 이제는 허리 한번 꼿꼿이 펴는 것조차 힘에 부치는 늙고 병든 몸뚱이뿐이었습니다. 한때는 반찬이며 먹을거리로 가득 찼던 냉장고는 이제 텅 빈 채로 을씨년스러운 냉기만을 뿜어내고 있었고 부엌 한 구석에 놓인 쌀독에 쌀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어 바닥을 보일 때마다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곤 했어요. 끼니를 거르는 날이 부지기수였고 어쩌다 운 좋게 얻은 멀건 된장국에 찬밥 한 덩이를 말아 간신히 허기를 채우는 날에는 그 처량함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예전에 민수가 아직 어렸을 때 행여나 제 자식 배라도 고를세라. 당신은 굶는 한이 있더라도 민수의 입에는 늘 따뜻한 밥 한 술이라도 더 떠먹이려고 악착같이 살았던 젊은 날의 제 모습이 아련하게 떠올라 더욱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어찌 어미에게 이런 참혹한 배신을 안겨줄 수 있는지 밤마다 잠자리에 누우면 분노와 원망으로 이가 갈리고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한 격정을 느껴야 했어요. 마당 한 구석에 애지중지 가꾸던 작은 텃밭의 채소들은 걸음기 하나 없이 방치되어 볼품없이 시들어갔고 한낮에 경로당 마루에 앉아 동네 할머니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던 그 소소한 즐거움마저도 이제는 아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세상에 저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듯한 깊은 고독감과 절망감이 제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죠. 처음 얼마 동안은 그저 너무나도 창피하고 면목이 없어 동네 사람들에게 차마 아들놈에게 그 몹쓸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차마 입 밖에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민수의 사업이 예상치 못하게 잠시 어려움에 부닥쳐서 제가 가진 돈을 조금 보태주었을 뿐이라고 곧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애써 태어난 척 둘러대곤 했죠.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어찌 가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작은 시골 마을이라지만 세상에 비밀이란 없는 법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아들놈에게 전 재산을 떼이고 알거지가 되었다는 흉흉한 소문이 온 동네 구석구석까지 파다하게 퍼져나갔어요.
어떤 이는 제 등 뒤에서 보란 듯이 그러게 누가 철딱서니 없는 자식 말만 믿고 평생 모은 재산을 홀라당 다 갖다 바치라고 했나? 다 제 욕심이 과해서 그런 꼴을 당하는 거지. 누굴 탓하겠어라며 고소하다는 듯이 혀를 차기도 했고, 또 어떤 이는 제 면전에서 마치 큰 교훈이라도 주는 듯이 자식 농사 잘못 지은 죄는 하늘도 못 막는다더니 딱 그 짝이구먼. 요즘같이 험한 세상에 아무리 제 자식이라도 함부로 믿었다가는 패가망신하기 십상이라는 것을 왜 몰랐을까라며 대놓고 저를 어리석은 늙은이 취급하며 훈계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들의 잔인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제 피폐해진 가슴을 사정없이 후벼 팠지만 저는 그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푹 숙인 채 말 못하는 죄인처럼 그 모든 수모를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한때는 서로의 안부를 살갑게 묻고 맛있는 반찬이며 제철 과일이라도 생기면 스스럼 없이 나누어 먹던 정겨운 이웃들이었건만 이제 그들의 각산동정 어린 시선조차도 저에게는 견딜 수 없는 치욕과 모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경로당 마루에 나가 예전처럼 편안하게 웃고 떠들 기력도 그럴 마음의 여유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모두가 저를 손가락질하고 비웃으며 제 불행을 안주 삼아 떠들어대는 것만 같아 숨이 막히고 심장이 오그라드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서히 그리고 철저하게 제가 평생을 살아온 그 작은 마을에서조차 투명 인간처럼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뜬 눈으로 지새우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누워 눈을 감으면 제 전 재산을 가지고 야반도주한 민수의 그 뻔뻔하고 냉정한 얼굴과 제게 온갖 악담을 퍼부어대던 며느리의 그 앙칼지고 도끼 어린 목소리가 번갈아 제 만막과 고막을 어지럽혔고 그때마다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뼈저린 후회와 자책감에 몸서리를 쳐야만 했죠.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내 평생을 바쳐 이룩한 나의 모든 것을 어찌 이리도 한순간에 무참히 앗아갈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절규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차마 소리내어 울부짖을 수도 없었습니다. 제 베갯 니든 말을 날이 없이 축축하게 젖어갔고 심장은 시커멓게 타들어가 제가 되어버리는 것만 같았어요. 한때는 제 목숨보다 더 소중했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굳게 믿었던 제 하나뿐인 아들이었건만 이제는 불구대천의 원수보다 더 밉고 증오스러웠습니다. 차라리 이 지긋지긋한 고통과 절망의 사슬을 끊고 이대로 눈을 감아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위험하고도 극단적인 생각마저 제 머릿속을 수시로 넘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함께 질긴 오기가 꿈틀거리며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비참하게 내 소중한 인생을 포기하고 끝낼 수는 없다고요. 그래, 이대로 속절없이 무너질 수는 없다. 어떻게 해서든 다시 일어서서 내 피와 땀이 서린 돈을 반드시 되찾고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배은망덕한 아들놈과 악독한 며느리에게 제가 지금껏 겪었던 이 처절한 고통과 절망을 몇 배, 몇십 배로 처절하게 되돌려주고야 말리라. 그 처절한 복수심만이 꺼져가던 제 삶의 마지막 의지를 간신히 붙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도 없이 홀로 민수를 키우면서 겪었던 그 모질고도 험난했던 세월의 풍파도 꿋꿋하게 이겨냈는데 고작 이까지 시련에 좌절하고 무너질 수는 없다고 제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다그쳤습니다. 더 이상 눈물만 흘리며 신세 한탄이나 하는 약하고 어리석은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제 영혼 깊은 곳에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차갑고도 날카로운 도끼가 서서히
그리고 분명하게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절망과 분노로 얼룩진 하루하루를 간신히 연명하며 버텨내던 어느 스산한 늦가을 날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그래도 당장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읍내, 장터에 나가 하다못해 폐지라도 줍거나 푼돈이라도 벌 수 있는 일거리를 구해야만 했어요. 평소보다 더욱 허름하고 남루한 옷가지에 며칠은 굶은 듯 초췌하고 퀭한 몰골로 읍내 거리를 정처 없이 헤매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길가 전봇대에 삐뚤게 붙어있는 작고 낡은 안내문 하나가 제 흐릿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안내. 빛바래고 군데군데 찢어진 누런 종이였지만 그 위에 적힌 까만색 글자들이 유독 제 눈에는 또렷하고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나처럼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늙은이에게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과연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차피 그들도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 편이지. 내 하소연을 귀담아 들어주기나 할까 하는 자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애써 외면한 채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발길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져야 본전 아니겠는가. 혹시라도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 않는가 하는 절박한 심정이 제 마음 한구석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떨리고 망설이는 손으로 안내문에 희미하게 적혀 있는 전화번호를 조심스럽게 눌렀습니다. 며칠 뒤 약속된 시간에 저는 읍내에서도 가장 후미진 골목 안쪽에 자리한 허름한 2층짜리 상가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니 무료 법률 상담소라고 적힌 낡은 간판이 보였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젊은 변호사 한 사람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제 초라한 행색과 얼굴에 깊게 드리워진 절망의 그늘을 보았는지 아니면 제 눈빛에서 어떤 절박함이라도 읽었는지 그 젊은 변호사는 의아함과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을 짓더군요. 자리에 마주 앉아 저는 그동안 제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모든 이야기를 두서없이 그리고 눈물과 함께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얼마나 힘들고 고되게 일해서 그 돈을 한 푼 두 푼 모았는지, 제 하나뿐인 아들놈이 얼마나 교묘하고도 뻔뻔한 거짓말로 저를 감쪽같이 속였는지, 그리고 지금 제가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울음과 한숨으로 하소연했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던 그 젊은 변호사는 깊은 한숨을 토해내더니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침묵하다가 이윽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님,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을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하지만 할머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로서는 아드님을 찾을 수 있는 뚜렷한 방법도 막막하고 설령 운 좋게 아드님의 소재를 파악한다고 해도 그 돈을 순순히 돌려받기가 법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드님께 돈을 빌려주셨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차용증이나 각서 같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전혀 없으시고요. 변호사의 말은 지극히 냉정하고 현실적이었으며 제 가슴에 간신히 피어오르던 작은 희망의 불씨마저 여지없이 꺼뜨리는 듯 했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인가 하는 깊은 절망감이 다시금 제 온몸을 짓눌렀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제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민수가 사업을 함께 한다고 제게 몇 번인가 자랑삼아 이야기했던 그 친구 녀석의 이름과 얼굴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변호사에게 그 친구 이야기를 꺼냈더니 변호사는 의외라는 듯 눈을 반짝이며
그 친구의 연락처라도 혹시 알 수 있겠냐고 제게 되물었습니다. 저는 기억을 더듬어 예전에 민수가 이런저런 잡동사니와 함께 버려두고 갔던 낡은 수첩한 귀퉁이에서 그 친구의 것으로 추정되는 전화번호를 간신히 찾아낼 수 있었어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 민수의 행방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웬 아줌마가 전화를 다 하셨나? 내가 김민수 그 자식이랑 연락 끊은 지가 언젠데. 그리고 그놈이 지금 어디서 뭘 처먹고 돌아다니든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니까 앞으로 2번 다시 나한테는 전화하지 마죠. 나도 바쁜 사람이니까라며 지극히 귀찮다는 듯이 그리고 매우 무례하게 전화를 끊으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울먹이며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 아들놈 때문에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눈물로 호소하며 매달리자 그 친구도 일말의 양심은 있었는지 아니면 제 처절한 모습에 마음이 조금은 움직였던 모양입니다. 마지못해 민수 그놈 얼마 전에 들으니까 어느 도시에서 인터넷으로 옷가지 같은 거 팔아먹는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정확한 건 나도 잘 모르니까 더는 묻지 마죠. 그리고 내 이름은 절대 그놈한테 말하면 안 됩니다. 알겠소? 라는 아주 짤막하고도 불확실한 정보를 마지못해 던져주고는 마치 도망이라도 치듯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실오라기보다도 가늘고 희미한 단서였지만 저는 그것이라도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 정보를 가지고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더니 변호사는 제 끈질김과 절박함에 조금은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이내 진지하고도 신중한 태도로 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경청해 주었습니다. 할머님, 아드님께서 특정 도시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일단 그 쇼핑몰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쇼핑몰 이름이나 사업자 등록번호, 사무실 주소나 연락처, 그리고 거래하는 은행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최대한 많이 알아내야만 법적으로 아드님을 압박하고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컴퓨터를 전혀 다룰 줄 모르는 저를 위해 인터넷으로 특정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이나 온라인 쇼핑몰의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는 기본적인 절차 등을 제 눈높이에 맞춰 아주 쉽고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물론 평생 땅만 파고 살아온 제게는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생소한 외계어처럼 들렸지만 저는 단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귀를 쫑긋 세워 그의 말에 집중했어요. 변호사는 제 딱하고도 안타까운 사정과 결코 꺾이지 않을 것 같은 강한 의지를 보았는지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저를 돕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할머님, 분명히 쉽지 않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힘든 싸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할머님께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강한 의지를 보여주신다면 분명히 정의를 되찾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은 열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젊은 변호사의 따뜻하고도 힘있는 격려의 말에 저는 꺼져가던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제 가슴 속에서 다시금 활활 타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저 혼자 외롭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든든한 생각, 그리고 비록 젊지만 정의롭고 유능해 보이는 변호사가 제 곁에서 저를 도와줄 것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제게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 큰 힘과 용기가 생겼죠. 그날부터 저는 변호사가 알려준 방법들을 토대로 그 배은망덕한 민수 녀석의 구체적인 행방과 흔적을 찾기 위한 치밀하고도 고독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읍내에 나갈 때마다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PC방이라는 곳에 들러서 약간의 돈을 쥐어주며 인터넷 검색을 부탁하기도 했고, 밤에는 등잔불 밑에서 잠을 줄여가며 변호사가 읽어보라고 적어준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관련 용어들과 씨름하기도 했습니다.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피와 땀이 서린 그 돈은 반드시 한 푼도 빠짐없이 찾아내고야 말 것이며,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놈에게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수모를 몇백 배로 되갚아주고야 말리라. 제 처절하고도 자비 없는 복수는 이제 막 그 장엄한 서곡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민수 그놈이 어느 도시에서 인터넷으로 옷 장사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그야말로 안개처럼 희미하고 불확실한 단서 하나만을 손에 쥔 채 저는 다음 날 새벽같이 일어나 무작정 그 낯선 도시를 향해 떠났습니다. 제 평생을 나고 자란 정든 시골 마을을 벗어나 본 경험이 거의 없는 제게 그 도시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복잡하며 차가운 미로와도 같이 느껴졌어요.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그저 막막하고 암담했지만, 여기서 포기한다면 저는 영원히 패배자로 남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를 안 물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그 넓고도 낯선 도시의 거리를 하염없이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주 오래전 민수가 젊었을 때 잠시 옷 장사 쪽에 발을 담그고 싶어 했던 희미한 기억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곧장 PC방이라는 곳을 찾아가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젊은 학생에게 제 딱한 사정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는 혹시 그 도시에서 젊은 남자가 운영하는 돛 파는 개인 쇼핑몰들을 좀 찾아봐 줄 수 있겠느냐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귀찮은 일을 왜 자기에게 시키냐는 듯 떨떠름한 표정을 짓던 그 학생도 제 절박하고도 간절한 눈빛과 하소연에 마지못해 이런저런 인터넷 사이트들을 뒤적이며 검색을 시작해 주었어요. 그렇게 며칠을 아무런 성과도 없이 허탕만 치다가 드디어 어느 날 저녁 무렵 그 아르바이트 학생이 갑자기 저를 부르며 할머니, 혹시 이 쇼핑몰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민자가 들어가고 스타일이라는 단어가 붙는데 보니까 사장 이름이 김민수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바닥까지 내려앉는 듯한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생이 가리키는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쇼핑몰은 디자인도 조잡하고 모델이 입고 있는 옷들도 촌스럽기 짝이 없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나 판매하는 옷들의 스타일이 어딘가 모르게 민수의 취향과 놀랍도록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쇼핑몰 화면 맨 아래쪽에 아주 작은 글씨로 적혀 있는 사업자 정보란에는 버젓이 대표자 이름 석자에 김민수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었고, 심지어 사무실 주소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었죠. 그 주소는 도시 중심가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외곽의 아주 허름하고 낡아빠진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드디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놈의 꼬리를 잡았다는 생각에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흘렀고 두 주먹이 저도 모르게 불끈 쥐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주소로 곧장 찾아갔습니다. 제 예상대로 그곳은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 낡고 음침한 분위기의 건물이었고, 어두컴컴한 복도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가니 구석진 곳에 먼지가 뽀얗게 쌓인 채 미네스 스타일이라고 적힌 작고 촌스러운 간판이 위태롭게 붙어 있는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안쪽에서 사람들의 말소리와 함께 무언가를 분주하게 움직이는 듯한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어 흐트러진 마음을 가다듬고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한 각오로 사무실 문을 거칠게 벌컥 열고 들어섰습니다. 사무실 안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사방에는 온갖 종류의 옷가지들과 포장을 기다리는 택배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컴퓨터 앞에는 젊은 여자 한 명이 잔뜩 짜증이 난 표정으로 앉아 열심히 자판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바로 제 며느리 혜진이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순간 혜진이의 얼굴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하얗게 질렸고,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여긴 또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지금 저희가 얼마나 바쁜데. 그 아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더듬거렸지만 이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표정을 싹 바꾸고는 잔뜩 날이 선 싸늘한 목소리로 제게 쏘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지금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거 안 보이세요? 그리고 여긴 어머님이 함부로 들어오실 그런 곳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사업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런 말씀도 마시고 그냥 좀 조용히 돌아가세요. 자꾸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와서 사람 귀찮고 성가시게 하지 마시고요. 그 뻔뻔하고도 아나무인 격인 태도에 저는 더 이상 참고 있던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내 피 같은 돈을 당장 내놓기 전까지는 오늘 여기서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줄 알아라. 이 천하에 둘도 없을 몹쓸 거사. 내 서방, 그 파렴치한 놈은 또 어디다 숨겨놓고 너 혼자 여기서 태평하게 뭘 하고 있는 것이냐. 제 고함 소리에 혜진이는 순간적으로 움찔하며 놀란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더욱더 도끼 어린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며 마치 바라기라도 하듯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돈. 그놈의 지긋지긋한 돈 타령 좀 이제 제발 그만할 수 없어요? 저희가 그 빌어먹을 돈 때문에 지금 얼마나 힘들고 비참하게 살고 있는 줄 알기나 하세요? 그리고 당신 아들, 그 인간 말종 같은 잡것이 얼마나 무능하고 한심한 존재인지 어머님은 알고나 하시는 말씀이냐고요. 당신 돈 가져와서 큰 소리 뻥뻥 치며 사업한다고 깝치다가 결국에는 홀라당 다 말아먹고 지금은 길바닥에 나앉아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제 와서 다 죽어가는 저희더러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혜진이의 그 뱀처럼 차갑고도 독이 가득한 입에서는 제가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야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온갖 저주와 악담들이 마치 홍수처럼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애초에 어머님이 그 모자란 인간을 그렇게 오냐오냐 뭐든지 다 받아주며 금쪽같이 떠받들며 키우지만 않았어도 민수 씨 그 인간이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무책임하고 한심한 패물로 전락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어머님한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미 다 망해버린 저희를 아주 벼랑 끝으로 밀어넣어 완전히 죽이려고 작정이라도 하신 거예요? 이 지독하고도 인정머리 없는 할망구 같은 이라고 당장 여기서 꺼지지 못해요? 좋게 말할 때 안 나가면 내가 당장 경찰 불러서 어머님을 업무방해죄로 쳐넣어 버릴 테니까. 며느리라는 아이의 그 광기 어리고도 저주에 가까운 폭언들을 하나하나 듣고 있자니 저는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오히려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은 더욱더 싸늘하게 식어갔고 가슴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복수심은 더욱더 단단하고 날카롭게 굳어져만 갔어요. 아, 저것들은 이미 오래전에 인간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짐승만도 못한 존재들이구나. 그렇다면 나 또한 더 이상 저것들을 한때나마 정을 주었던 내 아들, 내 며느리로 생각할 필요가 없겠구나.
저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그저 텅 빈 눈으로 혜진이를 차갑게 바라보며 나지막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큰 무게감이 실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어디 경찰이든 검찰이든 내가 부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 불러보거라.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 한 가지만은 내 그 모자란 머릿속에 똑똑히 새겨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나는 오늘 여기서 내 서방 그 천하의 사기꾼 김민수를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결단코 이곳에서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내 피와 땀이 서린 돈 3천만 원을 단 한 푼의 오차도 없이 모두 다 받아내기 전까지는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결단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설령 내가 이 자리에서 쓰러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다. 제 서슬 퍼런 눈빛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예사롭지 않은 살기라도 느꼈던 것일까요? 아니면 제 목소리에 담긴 그 단호하고도 확고한 기세에 압도당하기라도 했던 것일까요? 혜진이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잔뜩 독이 오른 표정으로 자신의 아랫입술만 잘근잘근 깨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민수 그놈은 끝내 그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저는 오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정보를 확실하게 얻었습니다. 그 파렴치한 놈들이 현재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 그리고 그놈들에게는 제 돈을 돌려줄 일말의 능력도 티끌만큼의 의사도 전혀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래서 더욱더 저는 이 피 말리는 싸움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그 배은망덕한 놈들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처절한 지옥을 똑똑히 보여줘야만 했으니까요. 싸늘한 분노와 함께 뜨거운 복수심을 가슴에 품고 그 더러운 사무실 문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볍고도 단호했습니다. 이제 제가 나아가야 할 복수의 방향이 안개 속에서처럼 희미한 것이 아니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북극성처럼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며느리 혜진이가 제 앞에서 그토록 처절하게 악담을 퍼붓고 돌아간 후 저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간의 모든 상황, 특히 아들놈의 사업장이 실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과 혜진이의 뻔뻔스러운 태도에 대해 숨김없이 털어놓았죠.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젊은 변호사의 얼굴은 시시각각 굳어졌고 모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는 깊은 분노마저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할머님, 이제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드님과 며느님은 할머님의 선의를 악용한 것이 명백하며 조금의 반성이나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법적인 절차를 개시하여 할머님의 피 같은 돈을 되찾아야 합니다. 변호사는 단호한 어조로 말하며 그 첫 번째 단계로 민수에게 정식으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자고 했습니다. 내용 증명이라는 것은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훗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된다고 하더군요. 변호사는 제가 겪었던 모든 사실과 돈을 빌려준 정황, 그리고 제 절박한 심정을 담아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그러나 법적으로는 한치의 빈틈도 없이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 서류에는 민수가 제게 빌려간 3천만 원과 그동안의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명확한 변제 기한까지 명시되어 있었죠. 우체국에서 그 내용 증명 우편이 발송되는 것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드디어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생각에 비장함마저 느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 손으로 아들의 목에 칼을 겨누는 것만 같아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아려왔습니다. 변호사는 민수가 이 내용 증명을 받고
순순히 돈을 갚을 가능성은 희박하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거나 무시할 수도 있다고 미리 귀띔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우체국을 통해 내용 증명을 받아본 지 채 며칠도 지나지 않아 제 낡은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번호는 분명 민수의 것이었어요. 저는 잠시 심호흡을 가다듬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이게 다 뭐냐고요? 어디서 이상한 종이 쪼가리를 다 보내시고 변호사요? 내용 증명이요? 아주 사람 하나 제대로 생매장하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제가 어머니 아들 맞아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수의 목소리는 이성을 잃은 듯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격앙된 감정들이 한데 뒤섞여 거의 고함에 가까웠습니다. 이 녀석은 단 한마디의 사과나 변명의 말도 없이 오히려 제가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며 온갖 비난과 협박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이 사업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줄 뻔히 알면서 어떻게 어머니가 돼서 아들 앞길을 이렇게 막을 수가 있어요? 어머니 때문에 내 사업 다 망치고 신용불량자 되면 그땐 어머니가 책임지실 거예요? 당장 그 가짜는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이딴 쓰레기 같은 거 다 취소하라고 하세요. 안 그러면 저도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요. 이 집구석 내가 아주 풍비박산을 내놓을 테니까. 그 악에 바친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지난 몇 년간 제가 겪었던 서름과 고통이 다시금 파도처럼 밀려와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나약한 박순자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에게 미리 언지를 받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한 덕분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제 안에서 타오르는 분노와 복수심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고 최대한 냉정하고도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내 피 같은 돈 3천만 원을 당장 내놓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도 취소될 일은 없을 것이다, 민수야. 내가 내 어미 가슴에 대못을 박고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이제라도 똑똑히 깨닫고 그 더러운 입으로 변명이나 협박을 늘어놓을 시간에 돈 갚을 궁리나 하는 것이 좋을 게다. 제 차분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목소리에 민수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침묵하더니 이내 더욱 격분하여 온갖 쌍욕과 막말을 퍼붓다가 제풀에 지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는 제 손은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오히려 후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다리는 불타버렸고 앞으로 나아갈 길만이 남았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겠죠. 민수의 그 광기 어린 전화를 받은 후 저는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모든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는 민수의 반응이 예상했던 대로라며 오히려 그의 그런 격한 반응이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수가 순순히 협조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 또한 명확해졌으므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제시한 다음 단계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급명령은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며 채무자가 이 일을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어 바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의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민수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더욱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단순히 사업자 등록증이나 쇼핑몰 주소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사무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정황 증거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더욱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운영하는 민스 스타일이라는 쇼핑몰에 직접 접속하여 물건을 주문하고 배송받는 과정을 통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확인했고, 때로는 사무실 근처에 찾아가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지, 택배 차량이 드나드는지 등을 몰래 지켜보며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신경이 곤두서는 날들이었지만 반드시 내 돈을 되찾고 그 배은망덕한 놈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모든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모은 증거 자료들이 하나하나 쌓여갈수록 제 마음속에 복수심 또한 더욱더 뜨겁고 단단하게 타올랐습니다. 내용 증명에 명시된 변제 기한이 속절없이 흘러갔지만 민수에게서는 그 어떤 연락도 돈을 갚으려는 그 어떤 시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며칠에 한 번씩 익명으로 발신번호를 숨긴 채 전화를 걸어와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협박을 퍼붓거나 며느리 혜진이를 시켜 어머님 때문에 저희 정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이게 다 어머님 때문이라고요. 그렇게 아들 등골까지 빼먹으니까 속이 시원하고 좋으시냐고요. 와 같은 원망과 저주 섞인 문자 메시지를 보내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의 파렴치하고도 후안무치한 태도에 저는 더 이상 일말의 동정심이나 연민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제 동의를 얻어 곧바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하나같이 어렵고 딱딱했지만 그 서류에 담긴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김민수는 박순자에게 빌려간 3천만 원과 그동안의 이자,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즉시 지급하라는 국가의 명령이었죠. 지급명령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고 그것이 민수에게 송달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제게 마치 1년처럼 길고 초조하게 느껴졌습니다. 혹시나 민수가 주소지를 옮겨 지급명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쩌나 아니면 또 다른 교묘한 방법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려 하면 어쩌나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저는 그저 결과를 기다리며 제가 할 수 있는 다음 단계를 준비할 뿐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에서 발송한 지급명령 등기 우편이 민수의 사업장 주소로 정확하게 송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법원의 이름으로 발송된 공식적인 문서는 변호사가 보낸 내용 증명과는 그 무게감부터가 달랐을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든 민수의 심정이 어떠했을지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분명 엄청난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을 거라는 것만큼은 짐작할 수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전에 그 기세등등하고 아나무인이던 목소리는 온데간데없고 잔뜩 겁에 질려 거의 울먹이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것만은 좀 어떻게 안 될까요? 법원에서 이런 게 직접 날아오면 저 정말 큰일 나요. 신용불량자 되는 건 시간 문제고 당장 거래처에서도 알고 그럼 이 사업도 다 끝장이라고요. 어머니, 제가 정말 다 잘못했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앞으로는 정말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잘할게요. 네. 제발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눈 감고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 녀석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절박함과 진심 어린 공포가 묻어나왔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그 어떤 말에도 속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입었고 그의 거짓말에 신물이 날 대로 나 있었으니까요.
저는 싸늘하고도 냉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놈이 진심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 그렇게 말로만 용서를 구할 것이 아니라 당장 내 앞에 와서 무릎이라도 꿇고 사죄를 하던가 아니면 내 돈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갚을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라도 가지고 와서 진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나 역시 더 이상 너를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법이 정한 절차대로 모든 것을 진행시킬 뿐이다. 제 단호한 대답에 민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니 깊은 절망감이 담긴 한숨과 함께 전화를 끊었습니다. 법원에서 발송한 지급 명령은 채무자가 그 서류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와 함께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민수가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사건은 결국 정식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어 시간과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 변호사의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이의 신청을 할 가능성은 낮아 보였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을 방어할 만한 그 어떤 정당한 사유도 증거도 없었으니까요. 변호사는 만약 민수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지급 명령이 확정될 경우 곧바로 민수의 사업자 통장을 압류하거나 사무실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담아 민수에게 마지막 경고장을 한 번 더 발송했죠.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거나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 명령이 확정될 경우 즉시 귀하의 사업자 통장 및 사무실 내 모든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절차가 개시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 최후 통첩과도 같은 경고장이 발송되고 며칠 뒤 이의 신청 마감일을 불과 하루 앞둔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갑자기 저희 집 대문이 다급하게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문을 열어보니 그곳에는 잔뜩 수척해지고 헝클어진 모습의 며느리 혜진이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 당당하고 앙칼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마치 물에 빠진 생쥐처럼 초라하고 겁에 질린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저희 민수 씨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희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길바닥에 나앉아 굶어 죽게 생겼어요. 어린애들은 또 어떡하고요. 어머님 손주들이잖아요. 그 애들이 길거리에서 빌어먹는 꼴을 정말 보시려 그러세요? 혜진이는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 애처롭게 매달리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 처절한 모습에 잠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지만 저는 애써 눈을 감고 지난날 그들이 제게 안겨주었던 깊은 상처와 배신감을 떠올렸습니다. 이것은 분명 그들의 마지막 발악이자 제 동정심에 호소하려는 값싼 연극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 혜진이의 그 눈물 섞인 처절한 애원 앞에서도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주 잠깐 어미로서의 본능적인 연민이 고개를 들기도 했지만 그것은 곧이어 그들이 제게 저질렀던 온갖 만행과 그로 인해 제가 겪어야 했던 피눈물 나는 고통의 기억에 의해 단숨에 짓눌려 버렸습니다. 저는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혜진이를 내려다보며 차갑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 손주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눈곱만큼이라도 있었다면 애초에 내 서방놈이 내 시어미의 전 재산을 들고 야반도주하는 그 순간에 목숨을 걸고서라도 막았어야 할 것이고 내 그 더러운 입으로 감히 시어미에게 온갖 모욕적인 악담을 퍼부어댈 때 내 아이들의 장래를 단 한 번이라도 생각했어야 할 것이다. 이제 와서 힘없는 아이들을 방패 삼아 내 앞에서 그 역겨운 동정심을 구걸하지 마라.
당장 내 서방 민수 그놈을 데리고 와서 내 앞에 직접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내 돈을 당장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오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제 냉랭하고도 단호한 대답에 혜진이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잇지 못하고 그저 절망적인 표정으로 한참 동안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떨구고는 힘없이 돌아서서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제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그제야 깨달았던 모양입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초라하게 돌아간 후 그 소문은 작은 시골 마을의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저를 어리석고 가엾은 늙은이로 취급하며 뒤에서 수군거리거나 값싼 동정을 보내던 마을 사람들이었지만 제가 아들 내외의 그 어떤 회유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들은 제가 너무 독하고 매정하다고 혀를 차기도 했지만 또 어떤 이들은 박씨 할머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속이 다 시원합니다. 그렇게 못된 자식들한테는 본때를 보여줘야 해요. 라며 오히려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예전에 저를 가장 심하게 비난하고 조롱했던 동네 부녀회장은 이제 저를 볼 때마다 괜히 멋쩍은 듯 시선을 피하거나 어색한 인사를 건네곤 했죠.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시선에 주눅 들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잃어버렸던 제 자신의 존엄성과 자존감을 조금씩 되찾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윽고 민수가 지급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한이 속절없이 지나갔습니다. 녀석은 결국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못했고 그것으로 법원의 지급 명령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로부터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마치 오랜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처럼 깊은 안도감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벅찬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물론 이것이 싸움의 완전한 끝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확정된 지급 명령은 단지 제가 민수에게 합법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할 뿐 실제로 그 돈을 받아내기까지는 또 다른 험난한 과정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분명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의미 있는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변호사는 이제 확정된 지급 명령을 근거로 본격적인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제집행이란 법원의 힘을 빌려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변호사는 우선 민수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민스스타일의 사업자 명의로 된 주거래 은행 계좌를 압류하여 그 안에 있는 돈을 확보하고 만약 그것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사무실에 있는 상품 재고나 집기 비품 등 유체동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넘기는 방법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속에서는 다시 한번 뜨거운 복수심이 불타올랐습니다. 민수 그놈이 제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저를 비웃었던 그 모든 시간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변호사는 지체 없이 법원에 민수의 사업자 통장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했고 며칠 지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그것이 정식으로 발령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명령이 해당 은행에 전달되면 민수는 더 이상 그 통장을 통해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등의 금융거래를 일절할 수 없게 되며 통장 안에 들어있는 모든 돈은 고스란히 제게 넘어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통장에 잔고가 부족하다면 앞으로 그 통장으로 입금되는 모든 돈 역시
즉시 압류되어 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했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사업자 통장이 마비된다는 것은 곧 사업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상품 판매 대금을 받을 수도 없고 거래처에 물품 대금을 지불할 수도 없으며 광고비나 직원 월급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그 어떤 지출도 불가능해질 테니까요. 그 압류 명령이 은행에 통보되기 직전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민수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잦은 변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민수에게서 거의 실신 직전에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통장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은행 통장 압류되면 저 정말 이 사업 그냥 여기서 끝장이에요. 당장 내일부터 가게 문 닫고 길바닥에 나앉아야 한다고요. 제가 어떻게든 돈 마련해 볼게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아주 조금만 시간을 더 주세요. 네. 제가 다 빌어서라도 뭘 팔아서라도 꼭 그놈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진실된 공포와 처절한 절박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휘두른 복수의 칼날이 그놈의 목덜미에 닿았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죠.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조용히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그 어떤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법이 정한 절차대로 그리고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고 있었으니까요. 사업자 통장 압류라는 벼랑 끝에 몰린 민수는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며칠 뒤 이른 아침부터 혜진이와 함께 풀이 죽을 대로 죽은 얼굴로 저희 집 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녀석은 마치 사형 선고라도 받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혜진이 역시 이전에 그 도끼 서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잔뜩 겁에 질려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죠. 저는 그들을 마루로 들어오게 한 후 싸늘한 눈빛으로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흐른 뒤 민수가 드디어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땅바닥에 머리를 박을 듯이 깊이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피와 땀이 서린 그 소중한 돈을 그렇게 함부로 정말 죄송합니다.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 진심인지 연기인지 모를 사죄의 말과 함께 녀석은 구깃구깃한 종이 한 장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채무 변제 계획서였습니다. 그 계획서에는 현재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에 남은 재고를 헐값에라도 처분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빌릴 수 있는 돈을 최대한 끌어모아 우선 1,000만 원을 일시 변제하고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매달 쇼핑몰 순수익의 70%와 자신의 개인 신용대출까지 받아가며 앞으로 2년 안에 반드시 전액 변제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이 약속을 어길 시에는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의 보증금과 쇼핑몰 운영권 등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감수하겠다는 각서까지 첨부되어 있었죠. 혜진이도 그 옆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내민 채무 변제 계획서와 각서를 말없이 받아들고는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그 계획이 제 마음에 완전히 흡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3천만 원 전액을 돌려받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망하기 직전인 녀석들에게 그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녀석들이 드디어 백기를 들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 그리고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제시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변호사는 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이 정도면 현재로서는 최선의 조건이며 만약 민수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즉시 법적 조치를 다시 취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변호사가 보는 앞에서 이 모든 내용에 대해 공증을 받을 것을 요구했고 민수는 아무런 토도 달지 못하고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사업자 통장 압류는 첫 번째 변제금 1,000만 원이 제 통장에 입금되는 것을 확인한 후에 해제해 주겠지만 만약 월별 상환 약속을 단 한 번이라도 어길 시에는 즉시 모든 법적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 쇼핑몰은 물론이고 그의 모든 재산을 가차없이 압류할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민수는 마치 풀 죽은 강아지처럼 고개만 연신 조아릴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약속대로 민수는 사채까지 끌어다 쓴 듯한 1,000만 원을 제 통장으로 입금했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든 채무 변제 조건에 대한 공정증서까지 작성했습니다. 비로소 길고 길었던 싸움의 첫 번째 매듭이 지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매달 약속된 날짜에 제 통장으로 돈을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비교적 정확하게 입금되었지만 가끔은 며칠씩 늦어지거나 금액이 조금씩 부족한 날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즉시 항의하고 법적 조치를 언급하며 압박했고 그러면 민수는 부랴부랴 돈을 구해 다시 입금하곤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고 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날도 많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는 약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통장에 찍히는 돈의 액수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제가 그들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제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그들을 다시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단순히 돈을 되찾는 것 이상의 것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짓밟혔던 자존감의 회복과 세상에 대한 통쾌한 복수였죠. 예전처럼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거나 억울함에 잠 못 이루는 날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제 마음속에는 차분한 평화와 함께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싸워 이겨냈다는 강한 자부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더 이상 저를 동정하거나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강인하고 지혜로운 여성으로 바라보며 존경심을 표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죠. 물론 아들놈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지만 저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피를 나눈 혈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와 신이라는 것을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으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동안 제 얼굴에서는 예전의 어둡고 고통스러운 그늘이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잔잔한 미소와 함께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우여곡절 끝에 제게 빌려갔던 3,000만 원 전액을 모두 변제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제가 겪었던 정신적인 고통과 흘렸던 피눈물에 대한 보상까지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스스로를 괴롭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돈을 모두 돌려받았다는 사실보다는 제가 그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를 제 손으로 끊어냈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민수를 완전히 용서했느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솔직히 그렇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용서라기보다는 차라리 망각에 가깝다고 해야 할까요?
그 아이는 제 기억 속에서 이미 희미한 존재가 되어버렸고 더 이상 제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그저 스쳐 지나간 과거의 한 페이지일 뿐이었습니다. 가끔 혜진이로부터 명절이나 제 생일 즈음에 안부를 묻는 연락이 오기도 했지만 저는 의례적인 대답 외에는 그 어떤 사적인 감정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저는 그 강을 다시 건널 생각이 추호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서로의 삶에 더 이상 깊이 관여하지 않고 각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제가 선택한 최선의 거리두기였습니다. 다시 찾은 제 통장의 잔고는 예전만큼 두둑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 노후를 보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액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풍요로웠죠. 저는 더 이상 돈에 얽매여 전전긍긍하거나 과거의 상처에 발목 잡혀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삶의 작은 기쁨들을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며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마당 한 구석의 작은 텃밭을 예전보다 더욱 정성껏 가꾸었고 거기서 자라나는 싱싱한 채소들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동네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경로당 할머니들과 함께 가까운 산으로 나들이를 가기도 하고 가끔은 읍내 찻집에 앉아 향긋한 차를 마시며 못다한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했죠. 예전에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소소한 사치였지만 이제는 그런 작은 행복들이 제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칼국수 가게를 하며 억척스럽게 돈만 벌어야 했던 지난날의 제 모습이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런 시련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더욱 단단해지고 지혜로워질 수 있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 생을 뒤흔들었던 그 끔찍한 사건을 겪으면서 저는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될 수는 없지만 때로는 그 돈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와 존엄성을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 내던져진다 할지라도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당당히 맞서 싸우면 반드시 길은 열린다는 값진 교훈도 얻었죠. 저의 자비 없는 복수는 단순히 돈을 되찾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짓밟혔던 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불의에 굴하지 않는 정의로운 힘을 증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여 눈물 찢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 강인해진 제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죠. 가끔 마을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와 어려운 일을 상담하거나 지혜를 구할 때면 저는 제가 겪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제대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약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제가 도움을 받았던 그 젊은 변호사를 소개해 주기도 했어요. 저의 작은 도움이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절망을 이겨낼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삶은 충분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어둠에 갇혀 있기보다는 다가올 밝은 내일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감사와 사랑으로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찾은 진정한 행복이자 제 삶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변치 않는 다짐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혹독했던 겨울은 그렇게 지나갔고 이제 제 마음에는 따스한 봄볕만이 가득합니다.